90년대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경험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 해. 인간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존재인지 실감하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구리시 근처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셨거든. 돈을 꽤 많이 버시는 편이었나 봐.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빠를 따라서 그 아저씨네 집에 놀러가곤 했었지.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 잘 살았던 것 같아.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지.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옆으로 넓은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한참을 걸어가야 그 집 현관문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내 어릴 적 기억으로 말하자면 그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을 정도였지. 아저씨는 부인과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당시 큰 아들이 20살이었었고 작은 아들이 중학생이었어. 내가 집에 놀러가는 날이면 2명의 형들은 마치 친동생과 놀아주듯이 오락실에 데려가서 게임도 시켜주고 문방구에 들려 로보트도 사주었지. 그리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곤 했지. 당시 그 집이 위치해 있던 곳은 구리시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한적한 마을이었지. 아마 지금의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대를 가진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을 거야.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구멍가게를 말이야. 당시에는 슈퍼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만든 가게가 곳곳에 있었어. 내가 지루해 할 때면 작은 형은 집 뒷편에 있는 가게에 들려 컵라면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곤 했어.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나에게 그 2명의 형들은 든든한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지. 아저씨와 아주머니 2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는데 성격도 좋으셔서 주위에 사람이 항상 북적이셨지. 당시 아저씨의 차가 갓그랜저였는데 주말이면 항상 우리 부모님과 동반으로 민물 낚시를 다니고는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갓그랜저는 지금의 벤츠 이상의 급이 아닐까 싶어. 아무튼 어릴 적 추억이 많았던 분들이었는데 내가 겨울 방학이라 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저녁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는데 아버지가 받으시더군. 전화를 받으시던 아버지의 침묵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 하네.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 침울해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는 집 밖으로 나가셨지. 그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 다음날 저녁에야 들어오셨는데 고향 친구분들 여러 명이 같이 오셨지. 어린 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질 만큼 어른들의 표정은 암울하게 느껴진 거야. 아버지는 내 작은 손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며 친구들과 나가서 과자 사 먹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어른들의 대화가 너무도 궁금했던 나머지 엿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버리고 만 것이지. 아저씨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아저씨와 아줌마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는 거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은 범인이 대충 누군지 짐작하고 있는 듯해서 9시 뉴스에도 보도될 거라 말하시더라고. 진짜 멍한 기분이었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 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TV를 켜고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 아저씨 사건이 뉴스에 제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뉴스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기사에 아저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지. 내가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바로는 이런 내용이야. 사건 당일 아저씨 부부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셨는데 아줌마는 주방에서 거실 중간, 아저씨는 안방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그날 밤 작은 형과 큰 형 모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오게 되었던 날이었다는 거야.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문고리를 열고 침입했다고 하네. 복면을 쓴 채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침입을 한 거야.
그러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에 있던 아줌마를 칼로 찌르게 되었고 후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아저씨를 무참히 살해했지. 정작 없어진 물건은 반지와 목걸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 하더라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작은 형은 친구네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온 게 맞지만 큰형은 알리바이를 증명할 그 무엇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눈여겨봤던 것은 큰형의 오른손목에 긁힌 자국이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거야. 손목의 상처가 현관 유리 틈으로 손을 넣고 문을 열려다가 난 상처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형사들이 큰형을 추궁하며 다그친 거야. 결국 그 형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한몫한 거야. 큰형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자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하더라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그 금액은 수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겠지. 어린 놈이 무슨 결혼이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여자 얼굴 좀 보자며 큰형을 다그치는 아저씨와 돈만 마련해주면 나가서 살겠다는 큰형의 말싸움이 매일 밤마다 시작되었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시우던 날이 많았다더군. 그런 일이 반복되고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만 거야.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큰형이 강도로 위장해서 집에 침입한 거지. 주방에서 마주친 엄마의 가슴과 배를 무참히 찔렀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마지막으로 찌른 부위가 목이었다는 거야.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신의 부모의 목에 칼을 겨눈 거였어. 그리고는 유유히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수십 군데 찔러서 숨지게 했던 거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상처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들의 무너진 미래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거야. 경찰이 혀를 내두르면서 말했다더군. 큰아들 발목에 깊이 패인 손톱 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아들을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이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어.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와 친구들이었으니까. 이 일은 9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야. 아마도 찾아보면 그 뒷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건 일어나기 전 자전거를 태워주며 큰형이 나에게 속삭였던 말이 문득 생각난다. 너는 엄마랑 아빠가 좋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